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박석중 파트장입니다. 오늘은 이 주식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작년에는 아마 전례 없는 강세장이 진행되면서 주식시장으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입됐었고 기대했던 것보다 큰 성과를 거두셨다 하는 분이 대다수일 텐데요. 요즘 여의도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대면하는 펀드 매니저 분들은 시장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주가 지수라는 인덱스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쫓아가는 것조차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한 업종들이 강세를 이루고 있고 뚜렷한 주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작년에 좋았던 주식들이 올해 주가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나 여전히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량주라고 이야기하는 주식들에서 큰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요. 내가 사지 않은 주식들의 반등에서 이걸 쫓아가기도 그렇다고 외면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갖가지 불확실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곡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아래로의 방향성이든 위로의 방향성이든 한 가지 방향성을 정립해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올해 어디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그 방향성을 동조하는 관점에서 우리의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시장이 우려의 반대편에서 돈을 벌어야 올해 생각보다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고, 시장이 이야기하는 우려에서 조금 더 큰 고민을 하고 그 우려를 즐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릴 텐데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도 저에게는 1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PT를 제가 준비했던 PT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즘 참 고민이 많아요. 보시는 좌측 차트에 보면 주식, 채권, 그리고 원자재 핵심인 국제유가를 그려놨는데 최근에 가격 데이터들이 움직이는 걸 하나로 두고 이야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상보다 속락세를 보이고 있는 채권의 금리와 주식은 설명이 가능하죠. 할인율이라는 변수가 낮아졌으니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더 붙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면 경기에 대한 우려와 델타 바이러스 확산에 관련한 우려들이 갖가지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강세와 유가의 강세는 설명되기가 되게 어려운 변수인 거죠. 왜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정상화 과정을 거칠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 회복에 시장의 의심이 쏠리고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 의심의 주체에서 갈 곳을 잃은 돈들이 과거에 경험한 적 없는 수급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논리로 저마다의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게 뭔지 오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에 대한 의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경기는 이렇게 회복되는 추세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회복의 추세의 방향성, 각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각도를 주식시장에서는 모멘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 내에서의 방향성에 대한 의심과 회복에 대한 모멘텀, 각도가 낮아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 보시는 가운데 차트는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한 숫자보다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것들이죠. 최근에 미국은 0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0 이하로 내려가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 신흥국가 유럽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 델타 바이러스 우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이 나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시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 지표가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주가는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표와 아주 밀접한 추세를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거랑, 그리고 제조업 서베이 데이터들, 그게 이제 PMI, ISM 같은 데이터들인데 우측 차트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건 전월 대비해서 경기의 확장을 50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지표인데, 한 가지 재미있는 건 표준 편차 1이 아니라 2를 돌파하는 구간이라는 거죠.
경기가 50 이상이 아니라 60에 가까운 확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 표준 편차 2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더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멘텀 때문에 우리가 고민이 많은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라는 불확실성,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무게의 크기가 아니라 무게가 얼만지를 알 수 없는 리스크들인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경로보다 경기 회복에 대한 속도감이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올해 경기의 큰 방향성은 코로나 이후의 충격, 저점 확인, 리커버를 거쳐서 저는 확장의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개별 주식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 확신을 되게 높여야 되는 구간인데 저는 우려의 반대편에서 경기에 대한 확신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경기 국면이 어디에 있냐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작년 12월이죠.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기 이전의 수준을 지금 살짝 벗겨낸 구간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여기서 더 좋아져?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우선 역사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경기의 확장을 어떻게 표현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죠. 근데 통상은 그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에서 실질 성장을 뺀 값을 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미국을 기준으로 경기의 확장의 국면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냐라고 우리가 과거를 대비해서 지금을 봐야 되고 지금이 어디 위치에 있냐는 거를 제가 좌측 차트에 그려놓은 거예요. 남색 선이 앞으로의 경로이고요. 현재까지의 경로를 제가 빨간색으로 now, 현 시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지금 IMF나 시장이 전망하는 데이터들을 보시면 앞으로 2, 3년 동안 경기의 확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시장이 갖고 있는 우려와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치에서 현재의 시장의 전망에서도 온도차가 확실히 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우려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개 애널리스트 나부랭이가 바이러스를 전망한다는 건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보고 시장의 우려가 자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고 거기에서 기회와 포지션 변화들을 가져가는 게 저희 일인데요.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된 건 크게 두 가지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좌측에 보시는 인덱스는 락다운 인덱스라는 겁니다. 경제 봉쇄를 하는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거든요. 올해 2분기에 접어들면서 주요국, 특히 선진국의 백신에 대한 보급률과 백신 커브가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락다운이 경제 봉쇄가 완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경제 활동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구간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맞은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성상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그냥 의학적인 실험에서 그냥 입증된 결과를 이야기 드리는 건데 감염 속도에 대한 전파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증에 대한 율, 사망률이나 입원, 중증 환자 비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상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의 환자율을 높이는 케이스로 간 사례는 되게 드물어요. 근데 이번에 과연 그러한 사례인지를 봐야 되는데 가운데 차트를 보시면요. 영국만이 유일하게 이 데이터를 내줘요. 데일리로 지배종이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한 달의 시간 동안 기존의 지배종이었던 알파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로 변해가는 속도가 이렇게나 빨랐어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지금 집계된 국가만 한 100여 국이 델타 바이러스의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델타 바이러스가 지배종으로 격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저희는 시장 우려에 편승할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 자료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델타 바이러스와 관련한 가장 위험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일반화해서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기준으로 세 가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과연 얼만큼 전파력이 높을까? 그리고 두 번째, 중증 환자의 발생 비율은 얼마나 높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가 보급받고 있는 기존의 백신의 항체 형성률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이걸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쟁이지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지수의 향방 경기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스타일의 전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데이터에 신뢰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좌측 차트 보시면 영국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봤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나는 커브와 나머지 사망자와 중증 환자, 보통 중증 환자 비율은 입원율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레이쇼를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번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조사 기간에 따라서 2% 아래 위로의 확산력이 2배 높은 확산력을 보였지만 중증 환자에 대한 비율은 알파종보다 훨씬 더 통제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신에 대한 표본치가 워낙에 소수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는 데이터들을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표본 샘플이나 최근래 나왔던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재의 델타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해서 항체 형성에 대한 효율을 판단해 본 건데요. 9페이지 가운데를 보시면 주요국 정부의 방역당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가장 보급률이 높았던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를 기준으로 백신에 대한 효능을 점검해 보면요. 2차 접종을 접종하고 2주 후에 환자를 접종 환자라고 분류를 하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낮긴 하지만 통상 75%에서 95% 정도의 아주 높은 항체 형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더 신뢰하기 위해서 노가다를 해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9페이지 우측 차트가 미국의 개별 주가 현재 접종받은 백신의 수와 그리고 개별 주의 인구를 나눠서 접종률을 구해봤고요. 그게 이제 가로축이고요. 세로축에서는 주간 확진자가 늘어나는 총량들을 비교해봤어요. 정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은 통상적으로 락다운이 진행되는 2주 내에 확산세가 높아지는 경향이 지난 1, 2, 3차 바이러스에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근시일 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력이 커지는 구간에서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락다운이 진행된 이후 3주 이내에 감염자의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국가는 소수였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한 공포는 불확실성을 대변하지만 주식시장의 비중에 대한 축소의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험의 관점에서 매수해서 바라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들을 바라보면서 스타일 전략의 변화들이나 시장을 바라볼 때 역발상적인 접근을 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게 되면 이번 델타 바이러스를 겪고 난 다음부터 글로벌 백신 보급 지도가 변화될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변할 텐데요. 미국이 저렇게 백신 접종률이 나머지 유럽보다 낮았던 건 백신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모두가 긴급 승인을 받은 약품입니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이나 청년층을 기반으로 한 의무 접종의 법규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들이죠. 근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구조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의무 접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청장년층에서 되게 높죠. 그리고 특정 직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확산력이 높기 때문에 이걸 맞으려는 수요도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10페이지 좌측 차트 때문이에요. 지금 백신에 대한 보급 지도의 방향성은 그동안 미국은 이런 속도로 백신 소비량이 줄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준 백신의 소비량과 글로벌하게 늘어나는 백신의 공급량이 맞물려서 백신이 올해 4월부터 어디로 갔죠? 신흥국으로 급격하게 확대됐던 거죠. 한국도 그 가운데서 30%에 가까운 접종률을 보이게 된 건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단기 내에 백신에 대한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미국과 유럽의 백신을 다시 독점하려는
성향이 단기 내 아주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백신 접종률이 30%가 안 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봉쇄를 풀어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 결국은 경제의 온도차나 위험 선호에 대한 온도차가 심화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건 국가별 차별화는 결국은 주가 지수와 스타일과 환율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퍼진다, 안 퍼진다, 위험이 가능하다, 아니다의 흑백 논리와 더불어서 변화되는 경기의 온도차까지 생각해 볼 이슈로 이번 델타 바이러스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저희가 경기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큰 사이클의 변화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비에 의존해서 경제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장의 단계에 들어서려면 소비가 아니라 생산의 확충과 투자가 확대돼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희는 소비 중심의 수요에서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확장의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투자가 늘어난다고? 투자가 늘어날 수 있어? 뭘 근거로 넌 그 생각을 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투자의 사이클은 크게 4년과 10년짜리 사이클을 보이게 되는데요. 저는 원래 이제 펀드 매니저였어요. 2012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2012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화정이라고 중국의 800조가 넘는 대규모 인프라 부양 정책이 우리나라 자동차, 화학, 정유, 철강 업종들의 시가총액을 두세 배, 많게는 20배까지 놀렸었던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2021년까지 1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사이클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사이클이었어요. 그게 지금 보시는 좌측의 그림이에요. 글로벌 수주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2012년부터 18년, 19년까지는 수주의 침체가 장기간 진행됐고요. 그리고 2018, 19년에는 G2의 무역 분쟁, 그리고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위험에서 투자의 침체가 아니라 수주의 침체가 아니라 절벽이 진행됐다. 그래서 그 줄어든 공급이 지금은 공급 부족 현상을 만든 것들이에요. 저는 투자는 10년의 사이클을 보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게 돌아설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S&P 500 미국 주식시장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됐는데 지금 은행주들이나 경기민감주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의 이익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미국이 올해 투자가 얼만큼 늘어날지에 대한 전망치들이에요. 저는 충분히 이러한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투자가 늘어날 거라고 보냐고요?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기업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요. 2020년 팬데믹을 맞으면서 글로벌 모든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건 긴축 경영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천문학적인 부양책이 집행됐죠. 그 부양책 규모가 얼만큼인지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미국이 팬데믹 사태가 나서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날라간 샐러리가요 1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 얼마죠? 1000조가 넘는 금액이에요. 근데 미국 정부는요 곡간을 풀어서 호주머니에 찔러준 돈이 2조 달러입니다. 2000조가 넘는 돈을 호주머니에 찔러준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은 어떻게 됐죠?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 이쪽으로 포인트가 잡혀져 있지만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그래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서 코스트는 줄였지만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에 미국의 확장적인 통화 정책이 글로벌로 뻗어나가면서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로 회사채를 발행했고 역사적인 규모의 IPO도 있었어요. 기업이 보유한 현금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MMT를 목표로 한 정부의 재정 정책도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이 가속화되는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이 부족하고 에너지의 패러다임과 기술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저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을 아주 높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제 판단이니까요. 중간 과정을 보고 싶어서 4개 차트를 다 모아놨어요. 투자가 좋아지려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 게 생산이 정상화돼야 되겠죠. 근데 미국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시면
미국의 가동률과 산업 생산은 의미 있는 반등을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 차트에 검은색 범례가 빠졌는데 검은색은 일본이거든요. 자본제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좀 낯서실 수가 있을 텐데 자본제는 기업이 기업한테 주는 수주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설, 기계, 화물 트럭, 조선, 항공기 이런 게 다 자본제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자본제의 수주를 보면 전례 없는 수준의 빅사이클에 들어서게 된 거죠. 그리고 투자가 늘어나려면 이 투자는 반드시 론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가 은행의 대출 태도 지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기업의 자본 지출 전망치들도 되게 중요해요. 최근에 경제 데이터들이 다 꺾였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투자와 관련된 확장의 사이클을 보이는 데이터들은 여전히 우호적인 그림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 사이클이 진행될 거라고 봐요. 정말 궁금하시다면 저는 이 표에 별 5개 정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뒤집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본 적 없는 혹은 인이 박혀 있는 경험에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금리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유동성이 축소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부러질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역사책을 뒤집어 봐서 지난 50년간의 경험을 보면요. 이 차트가 어렵죠. 근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보시면요. 위에는 남색 그래프가 미국의 기준금리, 정확한 표현은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고요. 그리고 회색 음영이 제조 경기의 확장과 수축을 나타내는 구간이에요.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경기가 다운 사이클로 하락한 경우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오르는데 무슨 유동성이 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리가 올라오는 건 경기의 가열에 대한 걱정의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오는 사이클은 투자가 늘어나고 기업의 론이 늘어나서 유동성이 줄어든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1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기준금리 인상의 사이클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경험을 전부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번 사이클은 과거랑은 확실히 다른 그림으로 연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하반기 전망의 내용을 아직까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순환적으로 봐야 되는 그림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텐데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15페이지 좌측 그림이에요. 머리를 비우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주문을 3번 외우시고 좌측 차트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글로벌 경제총액과 기업의 이익이에요. 과거의 위기와 이번의 위기는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 위기의 골이 과거 어느 때보다 깊었는데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빠른 리바운드가 진행됐죠. 복원 과정이.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랑 다르게 경제보다 기업의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유동성이 풀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죠. 코로나의 이전의 고점을 벗겨내는 구간이라고. 그러면서 가격에 대한 위험, 유동성에 대한 위험, 갖가지 불확실성이 커요. 근데 저는 캠피셔라는 투자자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은 되게 강한 투자 성향을 보이는데 그분의 글귀 중에 이 말이 전 되게 와닿았어요. 경제는 하락을 하는 구간뿐만 아니라 확장으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시장의 얼간이들이 더 떠들고 다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막역한 표현이고 거친 표현이긴 한데 저는 이 노이즈를 나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여기서 합리적인 조정을 거치는 과정도 저는 건전한 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그 윗부분의 3년의 성장률과 이익에 대한 전망치예요. 저는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의 경로로 넘어갈 가능성을 아주 높게 판단하고 있고 그 주체의 변화에서 미국, 중국의 수요가 여전히 확장적인 구간에서 내년까지 선진국과 유럽의 경기가 리오프닝의 방향성이 늦춰졌지만 방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내구재 소비와 보조금 중심의 소비에서 서비스와 생산과 투자의 정상화되는 과정 내에서 이익의 질이나 경기 회복의 경로는 확장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측면이죠. 이런 겁니다.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왜 너는 강세론자의 입장에서 있냐라고 말씀드리냐고요. 애널리스트가 주식을 팔아야 돼서 이제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주가는 두 가지 변수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익과 밸류에이션의 곱이에요. 100억을 버는 회사가 10배의 PE를 적용받으면 1000억의 시가총액을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럼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경기와 이익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미국의 연준은 앞으로 2년 동안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할증이 정상화되는 구간에서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주식이 안 된다는 포지션을 취하는 기회비용이 저는 훨씬 더 높을 거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서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는데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저희가 보는 합리적인 밸류로 본다면 지금 주가 지수는 오버슈팅을 감안해도 한국이 조금 높더라고요. 15% 정도가 합리적인 주가의 상단일 거예요. 10%, 15%는 대단한 수익률이지만 종목 하나 일간 등락률을 10%씩 본 작년의 투자자의 경험으로서 지수를 추종해서 10% 벗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위험의 반대편에서 있는 기회들의 포지션을 담아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는 뒷부분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외부 방송에서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많은 우려를 겪고 있어요. 이렇게 신고가에 가까운 역사적인 지수의 밴드를 유지하는 구간에서도 외국인 수급이 계속 이탈되고 우리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량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죠. 근데 우량주들의 어닝이 안 좋아 보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한국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대표적인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을 재평가하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관점에 재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국에 대한 주식시장에 대한 정의를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제가 크게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코스피의 지난 20년간의 경험과 코스피의 PER을 적어 놓은 거예요.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번의 평가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2012년까지 대한민국은 조금 더 길게 볼까요? 2016년도까지 대한민국은 차이나 프락시 마켓으로 대변됐어요.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이지? 중국이 마켓이 막혀 있다 보니까 대개방을 안 했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중국 경제에 가장 민감한 국가였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까지 중국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구간에서 차이나 프락시의 한국이 중국에 대한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국가예요. 근데 이 2012년부터 낙수 효과가 명이 아니라 암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중국이 과잉을 겪고 부채의 문제를 겪고 중국이 한국을 캐치업하는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소비재들이 사드와 관련한 이슈에서 불편한 환경을 계속 이어갔던 거죠. 그래서 2012년까지는 차이나 프락시의 수혜를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까지는 차이나 프락시의 차이나 캐치업의 우려를 겪었던 국가였죠. 근데 이런 국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8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인 수급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게 삼성전자의 EPS 추정치였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2018년부터 한국 시장은 퓨어한 반도체 주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외국인이 한국을 보는 시각과 한국의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됐다고 생각해요. 그 구조적인 변화의 기틀을 전 뭐라고 보냐면요. 우리나라 5대 그룹들의 재벌 총수의 변화인 것 같아요. 2016년부터 우리나라 삼성, 현대, LG, SK 하나의 오너들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새롭게 펜테를 잡고 판권을 잡은 이 새로운 오너들이 새로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시하는 신산업에 대한 비전들을 코로나 구간에서 확인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 5대 그룹의 새로운 방향성의 포트폴리오가 2020년 코로나 위기에 대박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요인인지 장기적인 요인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구간에 놓여 있게 되는데
저는 그 변화를 올해 하반기에 확인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경기 사이클 변화에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의 핵심인 영업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의 흐름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제가 투자의 확대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급격히 개선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가장 빠르게 기업의 현금 흐름이 개선된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개선된 현금 흐름이 어디로 갈 거냐라고 보면 우리나라 5대 그룹을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들에 대한 캐펙스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한국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가져가는 부분일 텐데, 이 차트 한번 잘 보세요. 좌측 차트는요, 아까 보셨던 차트 기억나세요?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자본재 수주, 그 수주와 같이 움직이는 게 한국 기업의 캐펙스 투자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완성제가 아니라 중간제를 판매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투자 사이클이 나올 때 한국이 중간제에서 포지셔닝을 잘 잡고 있다면 그 수혜를 확연하게 받을 수 있는 국가일 텐데, 제 우측으로 보시면 지금 프리캐시 플로우로 보면 남색선이에요. 한국의 이렇게 변화된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똑같아요.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그 개선된 현금 흐름은 기업의 캐펙스 투자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자의 확대가 이어지는 구간이고, 그리고 G2가 주도하는 이 산업의 생태계에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활동에 대한 니즈들이 높은 건 과거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한국의 절대적인 이익의 우위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탑다운 관점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재평가를 외국인이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관점에서 저는 한국의 구조적인 변화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조금 더 실증적인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감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경기 회복 경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흘려드려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익과 밸류에이션 두 가지 모두가 우호적인 환경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환경 내에서 주식을 회피하는 전략 자체가 큰 기회비용을 갖는 전략임을 강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펴야 되는 위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데서 저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 강조드렸던 거예요. 올해 하반기 내년에 대면할 위험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무슨 위험이야?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충격을 받는 구간에서의 위험과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의 위험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연출하게 됩니다. 경제가 충격을 받는 구간에서 위험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부양책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주가를 더 반등하고 사야 되는 이유들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지난 1년의 경험에서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경제가 올라올 때는 마찰적인 악재들과 대면을 해야 되는데, 이건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높아졌던 주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리스크들이에요. 저는 투자자들을 만날 때보다 그럼 어떤 리스크가 가장 위험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리스크가 위험한 건 리스크 본연의 무게일 수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대면하는 주가의 높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주가의 높이가 높으면 소화해야 되는 주가 리스크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차항장식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 텐데, 저희가 보는 큰 기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 가운데 경로가 여전히 유지될 거라고 봐요. 백신이 보급되고 경기가 회복되고 팬데믹에 대한 우려보다는 리오프닝에 대한 방향성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인플레이션, 이 물가와 고용이 중요한 리스크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봤는데, 윗부분에서는 그간 주식시장을 결정했었던 유동성 확장의 통화정책이 반대 포지션으로 넘어가는 위험들을 시장이 어떻게 제어해 나갈 거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는 경기가 좋아지면서도 갖가지 리스크들이 불거지게 되죠. 어떤 게 있죠? 여기 적어 놓은 거죠. 갑자기 수요가 좋아지니까 공급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이 먹고 살만하니까 G20 국가들이 다 손을 잡고 세금을 인상하재요. 그리고
환경에 대한 규제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기업의 입장에서 막대한 코스트의 요인이죠. 그리고 바이든이 내각이 형성되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죠? 팬데믹을 잡는 거예요. 그럼 팬데믹이 정상화되면 미국은 뭘 할까요? 이제 헤게모니를 확장하고 G2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인데 이것만 1시간 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전 이게 올해 하반기 주식시장의 추세를 바꿔놓을 위험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위험은 물가와 이런 이슈들은 저희가 잠재적인 불안으로 충분히 자산 배분 전략에서 관리가 필요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가 전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지금 다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의 가열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23페이지 위축을 보시면 보통 경기의 가열은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23페이지 중국이 아닌 미국이 겪었던 가열들을 지난 40-50년의 역사에서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재정정책을 남발해서 가열이 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닷컴 버블 때 기술의 혁신들이 과열을 만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초저금리의 환경이 과열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이 3가지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는 게 올해 내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고용은 여전히 더디다, 수요는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자산 가격의 가열은 시작된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열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정 부분의 디펜시브는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2가지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에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에요. 이미 시장이 인지하는 위험은 자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평가고 그거에 반대로 추세를 뒤집었던 일은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위험들은 다 시장이 도외시했던 문제들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 통화정책 정상화와 금리 인상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이퍼링이라는 건 이만큼 돈을 풀다가 돈을 조우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에 푸는 양을 줄여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테이퍼링은 통화정책 긴축이 아니라 통화정책 정상화가 올바른 표현이에요. 근데 가운데가 미국 연준이 인정한 프라이머리 딜러들의 자산 매입 서베이고 자치기 선물 시장에 내재된 금리인데 이 다 알 필요 없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는 올해 연말 내년부터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그 이듬해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게 컨센서스예요. 저는 이게 자산 가격에 반영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빠져 있으니까 이 이슈들을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리스크를 겪겠지만 저는 그게 추세를 바꿀 요인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고, 야, 과거에 테이퍼링 했을 때 주가 조정 받았어. 한국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알아요. 근데 2013년, 14년 테이퍼링 우려의 리스크에 노출됐을 때는 US 한 놈만 좋았어요. 난 US 경기가 다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신흥국가 유럽마저도 경기를 저점에서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텐트럼 발작에 예상하지 못했던 테이퍼링 이슈도 아니고 시장이 예상하는 위험들에서 과거와 다른 경기 구도를 생각하면 저는 통화정책이 큰 조정을 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저금리 환경과 우호적인 이익과 경기 회복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달콤한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을 만한 이슈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화폐 수량서를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을 아직도 신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니까 우측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일 먼저 금융자산부터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이 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간재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중간재가 뭐죠? 뭐 반도체, 운임,
뭐 철강도 사실 중간재예요. 철강 석이 원자재인 거죠. 화학 이런 애들의 가격이 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확장으로 들어서게 되면 마지막으로 미국 연준이 보는 근원 물가 이게 올라설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7페이지 좌측인데 미국 연준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연준이 보는 물가 데이터는 원자재 가격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PC 물가라는 걸 보는데 연준의 전망치보다 시장의 전망치가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높아진 시장의 전망치를 뜯어보면요, 좌측 차트처럼 중구난방이에요. 저마다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신뢰하기가 되게 어려워 보여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애널리스트가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물가가 오르지 못할 거라는 이코노미스트의 의견도 동의가 되고요.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전략가들의 이야기도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서비스업의 가장 기본적인 코스트가 뭔가요? 이게 티카타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비스업의 가장 큰 코스트는 뭘까요? 임금이에요. 제조업의 가장 큰 코스트는 뭘까요? 유가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재고는 타이트하고 수요는 좋은데 공급은 여전히 불균형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저는 물가가 얼마만큼 올라올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위험에 대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돈을 버는 전략 한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자산 배분의 전략이에요. 돈을 버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고 매수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할 줄 알지만 갖가지 논문들이나 자산 배분 전략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수익을 내는 90%의 역할은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저는 이 올해 우리가 위험을 선호하는 전략을 유지해야 되나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는 디펜스한 포지션을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죠. 크레딧 사이클과 성장 물가의 사이클을 기반으로 자산 배분이 만들어지는 구간인데 10년 만에 인플레이션과 성장의 일사분면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특히 낮아진 금리라는 환경을 저변에 두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뭐지라고 하면 29페이지 좌측이죠. 인플레이션과 성장이 동시에 나오는 구간에서 어떤 자산들이 수익률이 좋았냐라는 과거의 경험치인데 저는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장 매력적이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대체 자산 중에 핵심이 리츠예요. 저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 그리고 공급의 부족, 그리고 과잉 유동성, 그리고 경기의 정상화 과정, 이제 부동산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거래량까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부동산 리츠가 지금의 낮아진 금리 상황 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동반하는 게 금리에 대한 상승인데 원자재에 대한 포지셔닝이나 금리가 상승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의 상품들이나 파생 상품들에 대한 포지셔닝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리츠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포지션을 지난달부터 제 개인 계좌에서 퇴직연금에서 늘려가기 시작했는데 리스크를 해지하는 자산 내에서 현찰의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이러한 포지션으로 자산 배분의 전환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너무 중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자산 배분의 전략이랑 내 주식의 포트폴리오의 전략을 바꾸는 거죠. 저는 포트폴리오의 내구성이 되게 중요해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거는 앞으로 높아질 수 있는 이 변동성에 대비해서 우리가 추세적인 전략을 갖는 것들인데 저희가 좋게 보는 자산들, 아까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렸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진행됐을 때 스타일이나 업종별로 과거에 어떠한 자산들이 수익률이 좋았냐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봤거든요. 밸류 스탁이나 그리고 이제 시크릿컬 이런 업종들, 경기에 민감한 애들이 되게 좋았죠. 특히 최근 2, 3개월 동안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성장주 대비해서 아주 불편한
자산들을 사라는 시그널인데 저는 여기에 대한 포지션의 확대의 균형감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세 가지를 좋게 보고 있어요. 산업재, 투자의 사이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애들. 근데 이 투자의 사이클의 핵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굴뚝산업의 경기 민감주뿐만 아니라 자동화 설비를 기반으로 한 산업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인프라와 관련된 산업재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어떤 기업인지는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했죠. 금리가 빠지면서. 근데 저는 이런 은행주들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퀄리티 주식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늘 들으시는 청자분들의 핵심이 이 퀄리티라는 주식에 대한 정의에 궁금증이 많으실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이 주식쟁이들이 이야기하는 퀄리티는 ROE라는 걸 기본적으로 봐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퀄리티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범주의 어닝을 내는 애들이에요. 지금은 불확실성이 심화된 구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좌측부터 우측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스닥 빅테크 자이언트들이 왜 퀄리티 주식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저는 얘들을 그로스스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예측 가능한 실적의 서프라이즈를 내고 그리고 미국이나 나스닥이나 S&P 500 대비해서 월등한 ROE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익 추정에 대한 합리성이 되게 높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장주, 민감주 이걸 다 재단해서 하나로 가져가기보다는 가치주, 민감주에서 엣지를 얻을 수 있는 애들이랑 기존의 성장주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퀄리티의 빅테크의 조합을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가는 게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엄청 허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드릴 거예요. 마지막 파트는 빅피처예요. 저희가 세상의 변화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작은 그림을 맞춰가는 그림을 가져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주식을 좋게 보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순환적으로 보면 밸류에이션의 할증이 진행되고 그게 용인될 수 있는 금리의 환경 내에서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강세장들은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강세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라고 투자자분들에게 물으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걸요. 강한 이익, 강한 유동성.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역사에 남은 강세장은 세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강력한 리커버예요. 그게 전후의 호황이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동차와 같은 기술의 혁신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팬데믹 장은 이 세 가지가 맞춰서 움직이는 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하반기 전망을 내면서 제가 다른 외부 방송에서 이 차트를 정말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기술의 주기의 변화를 정말 중요하게 봐요. 이 주기가 뭐냐면 보자마자 토 나올 것 같으시죠? 너무 복잡해서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소위 원로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경제 주기들을 싹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통상 3년짜리 경제 주기를 봅니다. 그게 이제 키친웨이브라는 것들인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으세요 요즘에? 개나 소나 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적 장세가 어떻고 역실적 장세가 어떻고 그 장세를 나타내는 경제 사이클이에요. 기업의 재고순환을 기반으로 한 금리와 물가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이클에 큰 관심 없어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두 번째 사이클은 뭐냐면 10년, 20년짜리 투자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50년마다 한 번씩 반복됐던 산업혁명, 기술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교묘하게도 이 세 가지 사이클이 내년까지 다 위를 향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럼 거기서 투자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와 기술의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아까 투자의 사이클이 10년 만에 반복됐던 사이클이라고 이제 새로운 10년에서 다른 변화를 이야기할 만한 구간에 있고 과거 10년에 인이 박힌 저항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10년 만에 이런 일이 나타났냐면 차트를 잘 보세요. 중간에 제가 빨간색을 일부러 적어놨어요.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 반복된 위기들이에요.
10년 동안 큰 위기들이 교묘하게 반복이 됐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IMF 닷컴 버블, 미국발 금융위기 코로나가 8에서 10년 정도의 교묘한 시차를 두고 투자의 확대 사이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확대된 투자 사이클이 이제 6개월 올라오고 끝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재정정책도 마찬가지고 기업의 현금 흐름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0년 사이클을 보더라도 80년대부터 2000년대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였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20년까지는 지난 20년이죠. 핵심이 누구였죠? 투자 사이클 핵심은 중국이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20년의 사이클은 조금 더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G2의 분쟁에서 누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G2의 분쟁이 시작되면서 중국은 A부터 Z까지 수직 계열화할 거라는 쌍순환 전략을 가져가면서 미래 5년의 전략을 냈고요. 미국은 제조업 다 들어와, 안 들어오면 페널티를 줄 거라는 이야기는 트럼프와 바이든 이후에도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분업의 구도에서 만들어졌던 달러 패권을 중심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생산기지가 파열되고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지는 구간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투자를 끌고 간 사이클이 뭐냐면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산업의 혁명과 기술의 혁신을 혼돈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술의 혁신은 산업의 혁명으로 기결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산업의 혁명으로 기술의 혁신이 기결되려면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같이 만들어져야 돼요. 석탄이라는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만들어질 때 1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증기기관과 방직이 그 의미를 더했던 거고요. 오일과 가스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가 통신을 만났을 때 2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3, 4차 산업혁명은 뭐로 기결될 것 같으세요? 저는 데이터와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그린 에너지는 선진국이 제조업에서 신흥국의 제조업을 끌고 올 수 있는 아주 큰 명분과 페널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 가운데 차트가 글로벌 주요 권역들의 탄소 배출이에요. 20년의 주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일전에 봤었던 2000년과 2020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제조기지가 급격하게 이전하면서 탄소 배출의 모든 총량들이 어디로 시프트했죠? 중국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앞으로 이 그림은 어떻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이야기가 국제적인 명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이 신흥국에서 제조업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중기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 그리고 위험의 관리, 인플레이션의 디펜시브한 자산의 포지션을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순환적으로 주식시장은 우려의 반대편에 서서 가치주와 민감주와 퀄리티 주식을 늘려야 되는 이유들을 설명드렸고, 조금 더 중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어떤 성장의 변화를 보고 특히 업을 결정해야 되는 학생들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가 저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 20년 동안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던 작은 정부 큰 기업에서 벗어나서 G2를 중심으로 한 큰 정부가 다시 세금과 관세를 올리고 그를 기반으로 한 정부 주도의 투자를 늘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과정 내에서 첨단 산업 패권을 둔 제조기지 이전을 둔 중국과 미국 지역 간의 대규모의 설비 투자 캐펙스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드려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럼 대부분 미국 이야기 하시겠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주변국들이 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달러와 위안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투자자가 얼마나 위험한 투자인지 매번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자산 배분에서 달러와 위안화의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러한 자산들을 장기적으로 늘려야 되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첨단 산업 패권 내에서는 기술의 혁신이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그
그 공급자의 결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첨단 산업의 침투율을 되게 높이는 사이클을 앞으로 2, 3년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코로나 때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팔려서 이제 안 팔릴 거라는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메타버스와 관련한 이야기들, 제가 다음 대학생들과의 세미나가 모 경제신문이랑 모 통신사가 주최하는 메타버스 세미나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너무 기대돼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침투율이 확대가 될 거고, 제조기지의 이전의 사이클은 자동화 설비 중심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대체하는 데이터와 AI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걸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환경이라는, 그린이라는, 에너지라는 산업의 변화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주식전략부가 이런 테마들을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테마 내에서 저희가 좋게 보는 산업들이나 테마들을 일부러 음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음영 내에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좋게 보는 기업들, 먼저 주가가 많이 오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ETF도 되게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는 참고하시라고 이런 산업들의 밸류체인도 적어놨으니까요. 이 보고서를 공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시면서 복습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신한금융투자 글로벌 투자전략부가 내는 자료들의 모든 기본이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줄기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15분 이상을 보기가 되게 어려운데 1시간 이상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저한테 되게 값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